높은 산속 마을은 S급 펜리르의 끊임없는 공격에 시달려 모든 저축을 털어 S급 파티를 고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말이죠. 불꽃의 용, 방파티는 세계 최강의 모험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자 독특한 능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부상을 피하려 벽 뒤에 숨는 커트. 하지만 펜리르가 나타나는 순간 커트를 먼저 공격하여 날려버립니다. 공중으로 말이죠. 커트가 추락하는 동안 나머지 파티원들은 전투 준비를 합니다. 리더인 골노바는 반다나에게 짐승을 붙잡으라고 지시하고 반다나는 그녀는 철사로 펜리르를 감쌉니다. 하지만 짐승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녀를 벽으로 던져버립니다. 벽에. 다행히도 함께 있는 치유사 덕분에 그녀는 몇 초 만에 완전히 회복되고 곧바로 싸움에 복귀합니다. 그녀는 근처 나무에 몸을 고정시켜 골노바에게 펜리르의 머리를 노릴 완벽한 기회를 줍니다. 펜리르의 머리를 조준할 수 있도록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마법검의 불꽃으로 짐승을 불태웁니다. 마을 사람들은 펜리르의 패배에 크게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파티를 위해 축제를 벌입니다. 하지만 골노바는 형편없는 음식을 참지 못하고 쿠르트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대신 제대로 된 식사를 반다나는 오늘이 쿠르트의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부탁합니다. 쿠르트의 요리를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쿠르트는 그들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골노바에게 확인을 구합니다. 확인을 위해. 그리고 골노바는 오늘부터 자신이 해고되었다는 것을 혼란스러워하며 알려줍니다. 쿠르트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지 묻지만 골노바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쿠르트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 문제입니다. 쿠르트는 파티의 자비는 처리하지만 그 외에는 무능력합니다. 전투. 그리고 파티는 4명으로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려면 그들은 쿠르트를 강력한 마법사로 교체해야 해요. 전투에서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사람으로 말이죠. 쿠르트는 파티에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골노바는 쿠르트의 징징거림에 질려서 그의 배를 걷어찹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건 최종 결정이에요. 다음 날 쿠르트는 목적지도 없이 빈 주머니를 채운 채 마을을 혼자 떠납니다. 얼마 후 그는 사말라시에 도착하는데 이제는 몇 푼 안 되는 동전만 남았습니다.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취업할 선소를 발견하고 그는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접수원이 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접수원은 그가 사람을 고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건지 묻습니다. 커트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접수원은 면접과 적성검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했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커트 로크한스라고 15살이고 헤이스테 마을 출신이라고 답합니다. 신산에서 커실은 그 산들에 있는 마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어가고 그의 직장 경험에 대해 묻습니다. 쿠르트는 자신이 불꽃 용의 송곳니 소속이었지만 단순한 자빌만 했고 갑자기 해고당했다고 설명합니다. 단순한 자빌만 했고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커실은 쿠르트가 S급 파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의 기여가 미미했더라도 그 파티 이름이 이력서에 적혀 있다면 새로운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입니다. 쿠르트는 안도하며 이제 남은 것은 적성검사를 완료하여 커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적성은 신이 내린 선물이며 쿠르트가 운이 좋다면 오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능력치는 G급부터 그의 능력의 3배에 달하는 최고급까지 순위가 매겨져 있으며 각 레벨 간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D급 검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것조차 힘들 것입니다. 반면 A급 검술 실력을 가진 사람은 쉽게 바위를 둘로 쪼갤 수 있죠. 커트는 자신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는 자신의 기록표에 있는 모든 전투 기술이 가장 낮은 등급인 G급으로 평가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는 전투 직업에는 절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지며 그의 희망은 순식간에 꺾입니다. 하지만 케르시엘은 그에게 연금술이나 대장장이와 같은 기술 직종에서 뛰어날 수도 있다고 안심시켜줍니다. 문제는 그 검사를 담당하는 기술자가 지금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는 평가를 받으려면 다음 주에 다시 와야 해요. 커트는 그때까지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다고 말하고 오늘 안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커셸은 커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저기 있는 모래주머니 중 하나를 들어보라고 부탁합니다. 저기 있는 모래주머니 중 하나를 들어 올려보라고 합니다. 커트는 시도해보고 주머니에 손을 대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마치 모래가 그의 만화를 조금 빨아들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주머니를 들어 올렸고 그만큼 힘이 세다는 것을 보고 커셸은 그가 건설 현장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커셸은 타이콘 마르크 백장령이 그녀의 추천서를 통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시 성벽 재건을 돕기 위해서죠. 쿠르트는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커셸의 도움에 감사하며 쿠르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마르크 백장령으로 향합니다. 잠시 후 관리자는 쿠르트의 구직 편지를 읽지만 쿠르트의 체력이 건설 작업을 감당하기에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므로 쿠르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그는 쿠르트에게 시멘트를 반죽하여 성벽을 수리하라고 말하고 그의 임금은 작업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리자가 나중에 와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커트에게 경고합니다. 앞으로 3시간 안에 시멘트 반 배럴 이상을 쓰지 않으면 임금이 깎일 거라고요. 커트는 질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관리자가 시멘트에 만화를 주입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입을 다물기로 합니다. 그래도 하루 할당량이 시멘트 반 배럴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커트는 관리자가 돌아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멘트를 쓰기로 마음먹습니다. 돌아옵니다. 관리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쿠르트가 이미 벽의 한 섹션을 다 끝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전체 섹션을요. 쿠르트는 중간에 시멘트가 떨어져서 더 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다 써버려서요. 관리자는 쿠르트가 서쪽 벽의 3분의 1 이상을 실제로 수리했다는 사실을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서쪽 벽 말이죠. 궁금해진 그는 커트가 어떻게 꼭대기에 이르렀는지 묻고 커트는 무심하게 자신이 거기에 시멘트를 던져 올리고 막대기로 고르게 펴놨어요. 보통 상황이었다면 관리자는 쿠르트가 그런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쿠르트가 분명히 해냈으니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관리자는 쿠르트가 얼마나 오래 일할 생각인지 묻고 쿠르트가 일주일만 일하면 된다고 대답하자 관리자는 안도합니다. 그는 쿠르트에게 이미 하루치 일을 충분히 했으니 지금 집으로 가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모든 돈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은 돈주머니를 건네주고 나머지는 길드를 통해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쿠르트는 깜짝 놀랍니다. 작은 돈주머니에도 영웅 파티에서 일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꾸준히 벽을 수리하며 일했는데 갑자기 매니저가 그를 해고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쿠르트가 이유를 묻자 매니저는 벽 수리는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그가 계속 일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쿠르트에게 악감정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켜본 바로는 쿠르트의 능력은 S급의 2배. 어쩌면 SSS급일지도 몰라서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이죠. 그는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쿠르트에게 남은 돈을 건네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매니저가 단순히 자신이 형편없는 직원이라서 해고하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에이전시로 돌아가 키르셰를 만나 해고당했다고 말하고 쿠르트의 직무 능력 평가까지는 며칠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소란이 들리고 어떤 여자가 누군가를 고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런 조건으로는 아무도 일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조건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도 그 소녀는 계속해서 접수원에게 누군가를 찾아달라고 조르고 그녀가 떠드는 바람에 주위의 시선을 끌기 시작하자 키르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나섭니다. 동료가 설명하길 그 소녀는 미개척 산을 파낼 광부를 구하려고 하는데 선불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며 발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키르셸은 아무도 그런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 소녀에게 광산 개발을 위해 투자자를 구하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번 주말이면 헤르민의 백작을 지원할 거예요. 바로 그때 쿠르트가 다가와 결국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고향 마을에서 광산 굴착을 도왔기 때문에 꽤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키르쉘은 쿠르트가 정말로 그 일을 받아들이고 싶은지 의문을 제기하며 그 소녀가 제안한 계약으로는 아예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쿠르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녀가 말을 끊고 사실은 근육질의 난쟁이를 고용하고 싶었지 마른 소년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게 미안해서 쿠르트에게 일을 맡기게 된 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어떤 난쟁이라도 최소한 은화 10개를 선불로 요구할 테니 소녀가 그만큼 돈이 있으니 그녀는 마지못해 쿠르트를 고용하기로 한다. 쿠르트와 소녀가 떠나자 키르쉘은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 마음에 걸린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녀는 쿠르트가 매춘골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쿠르트에 대해 몽상에 젖어 있을 때 동료가 그녀의 주의를 끌고 은행 송금이 왔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매니저가 보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은 돈이었어요. 쿠르트가 벽에 한 모든 작업, 그리고 키르쉘은 은화 2잎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200골드짜리 수표고 그건 엄청난 돈이에요. 커트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바닥에 있는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집니다.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져요. 친구가 재빨리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보통 모래주머니가 아니고 만화 용량을 측정하는 특수 도구라고 합니다. 상당한 만화를 가진 사람이 만지면 무거워지도록 설계되었대요. 예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서 키르쉘은 하나를 쉽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 전 커트가 같은 주머니를 옮기려고 고통스러워했던 걸 떠올리며 그가 정말 평범한 사람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그가 정말 평범한 사람인지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한편 쿠르트와 울리시아는 울리시아의 캠프장으로 가기 위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쿠르트는 텐트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약간 걱정합니다. 울리시아는 그 텐트는 두 사람이 함께 잘 수 있을 만큼 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귀여운 여자의 옆에 누워서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처럼 쿠르트가 자신을 귀엽다고 부르는 것을 들은 울리시아는 화가 납니다. 자신을 비위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정말로 그녀가 귀엽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울리시아는 쿠르트가 진심이었음을 깨닫고 그에게 하나를 건넵니다. 저녁은 감자예요. 별건 아니고 그냥 삶은 감자지만 누군가가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지 너무 오래되어서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울리시아가 같이 밥을 먹어줘서도 고마워요. 특히 예전 영웅 파티 동료들은 그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같은 방에서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 쿠르트와 울리시아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쿠르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울리시아가 속옷만 입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 옆에서 잠들 수 없을 것 같아서 텐트를 나가서 밖에서 자기로 결심했어요. 쿠르트가 텐트를 나가자 줄리시아는 그저 속였던 거라 눈을 뜹니다. 잠이 든 척했던 거죠. 그녀는 고의로 속옷만 입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커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요. 잠자는 그녀를 폭행하려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젠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줄리시아는 텐트에서 나와 나무 옆에서 자고 있는 쿠르트를 발견합니다. 그를 밖에서 자게 만든 것에 대해 약간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재킷이 수선되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쿠르트는 잠시 후 깨어나고 그녀는 그가 재킷을 수선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의 바느질 실력에 진심으로 감탄하고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실 채굴에 능숙해질지는 미지수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대체 인력을 찾는 건 불가능하니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 거예요. 시작해야죠. 쿠르트는 율리시아에게 채굴을 시작할 장소를 정했는지 묻지만 그녀는 그냥 아무 곳에나 파서 귀한 광석을 찾기를 기도할 생각이었어요. 쿠르트는 그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는 율리시아를 산의 한 구역으로 데려가고 주변을 둘러본 후 잠시 후 보석이 가득한 돌을 발견해요. 율리시아는 그가 그렇게 쉽게 발견한 것에 놀라지만 몇 분 만에 그들은 많은 보석을 캐냅니다. 쿠르트는 이 산의 이 부분에서 모든 보석을 찾는 데 성공했어요. 이 보석들을 모두 판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쿠르트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팔 수 없다고 알려줘요. 울리시아는 쿠르트가 그것들을 모두 찾았으니
그가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그의 말을 이해해요. 하지만 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보석들을 마법 수정으로 변환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말한 거예요. 쿠르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올리시아는 왕국 전체에 그런 기술을 가진 마법사가 10명밖에 없다고 말해요. 보석을 마법 수정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하지만 그녀가 그 말을 하는 동안 쿠르트는 보석을 마법 수정으로 바꾸는 것을 마쳤습니다. 마법 수정으로요. 율리시아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쿠르트가 마법 수정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경험 많은 마법사들조차 하나의 마법 수정을 만드는데 최소 1시간을 보내는 반면 그는 순식간에 해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마법 수정을 만드는데 말이죠. 쿠르트가 모든 보석을 수정으로 바꾸는 것을 마치자 그는 율리시아가 그것들을 팔러 가도록 허락합니다. 팔러 가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떠나고 그는 아직 완료하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산에 남습니다. 아직 완료하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율리시아는 도시의 세관으로 가서 자신이 왕도에서 마법수정을 팔 계획이라고 알립니다. 하지만 마법수정은 매우 귀중한 물건이기에 근무 중인 기사는 어디서 구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으려고 묻습니다. 그녀는 왕실 문장을 보여주며 그의 질문을 끝냅니다. 그녀는 꽤 오래전 왕실을 그만두었고 문장을 회수하지 않았기에 이는 어느 정도 허세입니다만 그래도 통합니다. 아무튼 세관원은 그녀가 수도로 가는 순간이동 마법진을 사용하게 합니다. 수도로 그녀가 도착하자마자 오랜 친구의 가게로 가서 미미코에게 마법보석을 팔고 싶다고 말합니다. 미미코는 수정을 힐끗 보고 처음에는 특별히 귀중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의 10배에 달하는 만화를 함유하고 있어 각 수정의 가치가 금화 10개나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쿠르트가 그녀에게 50개나 건네주었기에 율리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미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금화 500개가 든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미미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금화 5개가 든 작은 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넸다. 동전들. 하지만 율리시아가 떠나기 전에 미미코는 2가지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그녀는 율리시아가 그런 수정들을 자기 가게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에는 말이죠. 그런 강력한 수정들이 감독 없이 자유롭게 퍼져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국이죠. 둘째로 그녀는 그 수정들을 만든 사람의 신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율리시아는 첫 번째 조건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밝힐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미코에게 수정의 창조자 이름을 그의 허락 없이 말하지 마세요. 먼저 미미코가 왕실의 궁정 마법사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율리시아에게 수수께끼의 마법사에 대한 정보를 넘기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더 이상 왕실 소속이 아니므로 미미코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미미코는 율리시아가 쿠르트의 정보를 밝히지 않을 것을 금방 알아채고 율리시아가 그가 다른 나라로 떠나지 않도록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제안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녀는 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쿠르트가 왕실을 위해 일하는 데 동의한다면 미미코는 그에게 백작 자기와 왕실 연구소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모든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소와 그 모든 이점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것입니다. 율리시아는 미미코의 가게를 떠나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쿠르트와 다시 만나기 위해 산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쿠르트가 단 하룻밤 만에 집 전체를 지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그렇고 올리시아는 친구 중 한 명이 쿠르트를 왕실 마법사로 고용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역할을 수락하면 귀족 신분을 얻게 되고 풍족한 봉급과 여러 가지 특전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그런 영예로운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합니다. 올리시아는 제안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생각을 묻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거절할 생각이라고 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실 마법사가 되는 기회를 열렬히 받아들일 텐데 율리시아는 그의 대답에 충격을 받습니다. 왕실 마법사가 될 기회를 말이죠. 하지만 쿠르트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여전히 불꽃 용의 심부름꾼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더라도 말이죠. 그를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하더라도 말입니다. 불꽃용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나무 괴물에게 완전히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골노바는 불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서 마르페피스에게로 향하며 그녀에게 치료를 간청합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치유 마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평소처럼 되지 않고 있어요. 좌절한 골노바는 새 신입에게 화형 마법을 사용해서 나무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나무를 말이죠. 하지만 그 신입은 화형 마법 사용법조차 몰라요. 쿠르트가 없으니 원래부터 골노바의 일이었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요. 순조롭게 말이에요. 파티의 팀워크는 완전히 무너졌고 반다나만이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요. 쿠르트에게 돌아가 보면 그의 현재 임무는 여전히 에올리시아의 보석 채굴을 돕는 것입니다. 어제 좋은 보석을 찾았다고, 그래서 더 많이 해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를 위해서요. 율리시아는 그의 열정에 감사하지만 쿠르트가 전날 했던 일들 때문에 너무 지칠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그는 어젯밤에 6시간이나 잤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 말에 율리시아는 깜짝 놀라서 쿠르트가 어떻게 집을 다 짓고도 6시간이나 잤을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율리시아는 그 말에 놀라서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데 쿠르트가 어떻게 온 집을 지었는데도 6시간이나 잠을 잘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커트는 그녀의 반응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가 너무 많이 잤다고 화난 줄 알아요. 오래 걸렸다고 사과하며 더 열심히 보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태함. 언젠가 유리시아는 쿠르트의 믿기 힘든 힘에 대해 정말로 설명해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전혀 몰라서 대신 두 사람은 그냥 떠나요. 채굴을 계속하러 갑니다. 쿠르트는 에올리시아를 자신이 발견한 곳으로 안내하고 평범한 숲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녀에게 숲의 평범한 일부라고 말하며 그녀가 그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 정말 훌륭한 보석들이 있어. 하지만 50m 이상 파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쿠르트가 떠나려고 하자 에올리시아는 그가 어디 가는지 묻고 쿠르트는 자신이 다른 광산으로 가고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때 하루 종일 파낸 끝에 에올리시아는 마침내 금을 캐는데 성공했어요. 아니, 거대한 토파즈 보석이었죠. 그녀는 마법 보석으로 번 모든 금화를 이미 처음 발견한 쿠르트의 계좌에 입금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신이 발견했으니 수익으로 세금을 낼 계획이에요. 세금을 내려고요. 쿠르트를 설득해서 이 보석을 마법 보석으로 만들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쿠르트의 너그러움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어요. 커트를 생각하며 율리시아는 그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심하고 그녀가 본 것을 고려할 때 그에게서 그런 행동을 기대했었지만 그녀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가 단 8시간 만에 전체 터널 시스템을 건설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캐낸 나머지 보석들은 쓸모없는 돌멩이 더미였고 그는 그것들을 일이 끝나면 버릴 계획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에올리시아는 수레에 실린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돌들은 단순한 돌무더기 치고는 너무 광택이 났습니다.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돌무더기 치고는 너무 광택이 났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돌무더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광택이 났습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것들이 무엇인지 묻는다. 쿠르트는 그것들이 사실 미스릴 광석이라고 무심하게 설명하지만 그의 마을에서는 미스릴이 광산에 너무 풍부해서 사람들은 보통 그냥 내던져버렸다고 한다. 유리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궁금증에 휩싸여 말문이 막힌다. 쿠르트가 도대체 어떤 곳에서 자랐는지 궁금해하며 이를 납득하려 애쓰며 그녀는 미스릴을 쓰레기처럼 다루는 그가 어떤 보석을 찾고 있었는지 묻는다. 쿠르트는 작은 돌을 꺼내 보이며 오리칼쿰을 찾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상자에 겨우 채울 만큼만 모았다고 한다. 오리칼쿰은 종종 신들의 금속이라고 불리며 매우 귀중해서 심지어 한 개도 한 그램이 수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도 커트는 아무렇지 않게 모으는 데 성공했다. 그것 전체 박스를 다 먹었어요. 율리시아는 이런 곳에서 오리알쿰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지만 커트는 그녀에게 어디서든 채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에 도달하려면 땅속 7km만 파면 돼. 율리시아는 오늘은 채굴을 그만하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발견한 토파즈가 그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 그녀와 커트의 계약은 끝났어요. 그 말은 커트가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금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커트가 기관으로 가는 길에 반다나를 만나게 되고 반가워하면서도 바로 그녀가 거기서 뭘 하는지 묻습니다. 반가워하는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불꽃용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다나는 그녀가 더 이상 불타는 용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알린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작전 실패 후 골노바는 제대로 된 식사를 즐기고자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커트의 요리에 익숙해진 그는 메뉴에 있는 모든 음식이 쓰레기 맛 같았습니다. 화가 난 골노바는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계산도 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분노한 골노바는 결국 그곳을 엉망으로 만들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뛰쳐나간다. 값을 지불하세요. 그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벤다나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그가 너무 멀리 갔다고 말한다. 그 식당을 파괴함으로써 하지만 골노바는 맛있는 음식만 신경 쓰고 있었기에 벤다나에게 뼈가 부러지더라도 커트를 찾아 강제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골노바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벤다나는 그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골노바의 순간이동 수정을 낚아채 골목길을 뛰쳐나갔습니다. 떠나면서 그녀는 도시 경비대가 골노바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알아챘고 순간이동 수정 없이는 그가 식당에서 일어난 일로 체포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르페리스는 교회에 소환되었고 그것은 플레밍 드래곤이. 파티는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골노바가 제어력을 잃은 것에 대한 대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했지만 쿠르트는 플레임 드래곤이 결국 해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다시 합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다나는 그가 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커트는 자신이 골노바에게 많은 빚을 졌다고 분명히 말하며 아직 완전히 골노바가 얼마나 멍청한 사람이었는지 몰랐던 그는 정말로 화가 난 채로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속상해하고 있어 그와 다시 함께 일할 기회를 얻다. 반다나는 사실 골노바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그는 단지 커트에게 계속 몰래 볼 수 있도록 하는 표면적 이야기의 일부였을 뿐이었다. 어쨌든 커트가 이미 에이전시로 향하고 있었으니 반다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취업 준비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그에게 딱 맞는 일자리가 있어요. 친구 한 명이 최근에 작업장에서 도움이 필요했는데 특히 그 친구가 8급 장인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일자리가 될 거예요. 요즘 작업실에서 사람이 부족했고 특히 친구가 8급 장인이라서 꽤 괜찮은 일자리가 될 거예요. 세계의 8급 장인은 15명뿐이고 모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향력은 자작과 맞먹어요. 반다나는 커트에게 그 일을 받아들일지 묻고 커트는 기꺼이 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에게 지도를 건네주고 그를 보냈어요. 결국 쿠르트는 팔리어 마스터의 작업실에 도착하지만 약간 당황한다. 그곳은 그에게 그저 평범한 집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노크를 하고 작은 요정 소녀가 문을 연다. 처음에 쿠르트는 깜짝 놀란다. 팔리어 마스터가 그렇게 어린 소녀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셸은 자신이 사실은 마스터의 조수라고 재빨리 설명한다. 그 말을 듣고 쿠르트는 자신이 일 때문에 왔다고 설명하고 미셸은 그 소식에 눈이 빛난다. 그녀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쿠르트를 부엌으로 안내하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끔찍한 악취가 그의 코를 찌른다. 미셸은 난장판을 사과하며 주인이 자신을 너무 바쁘게 해서 제대로 청소할 시간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주인이 미셸을 부르자 그녀는 서둘러 가면서 쿠르트에게 부엌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쿠르트는 8급 주인을 직접 보필하고 싶었기에 조금 실망하지만 청소는 그에게 쉬운 일이기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시작합니다. 30분 후 쿠르트는 부엌 전체를 청소했지만 미셸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기에 그는 그녀를 찾아 복도를 서성입니다. 30분 후 쿠르트는 부엌 전체를 청소했고 미셸은 그에게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찾아 복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찾습니다. 복도에서 문을 하나 발견하고 그는 노크를 했고 안에서 여자아이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쿠르트가 들어가자 여자아이는 거의 알몸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실례했다고 사과했지만 여자아이는 그가 자신을 그런 모습으로 본 것에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본 것에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쿠르트는 미셸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여자아이는 미셸이 지하실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쿠르트가 미셸을 찾으러 가려던 순간 여자아이의 배에 검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저주로 알아본 그는 그것을 더 자세히 살펴봐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는 동의하고 쿠르트는 그녀에게 다가가 저주받은 부위를 손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손으로. 이런 저주는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은 부위 근처의 내장에 손상을 입히는데 그로 인해 식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는 아직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쿠르트는 그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율리시아는 미미코를 만나 쿠르트가 발견한 미스릴과 오리칼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발견한 것에 대해 이번에는 마법 결정으로 변환하지도 않았는데 그 가치는 여전히 5만 골드를 넘어서 율리시아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커트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미코에게 묻는다.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납치되어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너무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미코는 율리시아에게 쿠르트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질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율리시아는 그를 아이틀리어 마스터로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스터로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무도 쉽게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를요. 그 후에는 그의 개인 경호원이 될 생각입니다. 하지만 쿠르트를 설득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전혀 모르고 더 나쁜 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낮춰 생각하죠. 그래서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큰일을 당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큰일이요. 한편 쿠르트는 아까 만났던 소녀를 위해 죽을 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미셸과 에이트리어의 주인 오피리아가 지하실에서 나타납니다. 지하실에서요. 두 사람은 부엌이 깨끗해진 걸 보고 깜짝 놀라고 쿠르트가 그렇게 빨리 청소한 것에 더 놀랍니다. 죽을 발견한 오피리아가 그것에 대해 언급하자 커트가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남자가 찾은 방 중 하나에서 그녀가 배고프다고 했어요. 오피리아는 커트가 그 여자와 만난 것에 좀 걱정하는 것 같아서 그에게 약속을 시켜요. 그녀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커트는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피리아는 그에게 오늘 하루 집에 가도 된다고 말하고 은화 새 잎을 건넵니다. 커트는 부엌 청소만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에 놀랐지만 오피리아는 그가 열심히 일했으니 그럴 만하다며 내일 다시 오라고 합니다. 잠시 후 오피리아는 커트가 준비한 죽을 가지고 소녀의 방으로 향하고 라이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들. 그래도 쿠르트는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 오피리아는 그가 비밀을 발설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비밀을 누설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라이스가 아직 음식을 손대지 않은 것을 눈치챈 오피리아는 죽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죽에 독이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쿠르트와 잠깐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직감적으로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독을 먹이는 건 무의미합니다. 저주가 이미 너무 깊이 퍼져버렸으니까요. 그녀는 평생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저없이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합니다. 오피리아는 마지못해 라이스가 죽을 허락하지만 라이스가 첫 술을 뜨는 순간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오피리아는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쿠르트가 음식에 독을 탔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즉시 해독제를 찾으려 하지만 라이스가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주가 풀렸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저주가 풀렸습니다. 오피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 정도의 저주를 푸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는데 하지만 쿠르트가 만든 단순한 식사로 풀렸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 한편 바로 그 순간 라이즈에게 저주를 내린 그림자 조직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라이즈에게 저주를 내린 조직이 긴급회의를 열었어. 그들은 저주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라이즈를 제거하려 했지만 이제 그 계획은 실패했고 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날 밤 오피리아와 라이즈는 급한 일이 있어 미미코의 가게로 향해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라이즈가 모자를 벗자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그녀를 왕국의 셋째 공주로 바로 알아봤어. 오피리아는 강력한 저주가 암살 시도의 일환으로 라이즈에게 걸렸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누가 저지른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범인을 아직 찾지 못했어요. 구르마쿠 제국의 프랑스와 왕과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로서 라이즈의 존재 자체가 두 나라 사이에 살아있는 평화조약입니다. 분명 누군가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미미코는 라이즈가 무사해서 안심하지만 공주가 그렇게 치명적인 저주를 혼자 풀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자신이 푼 게 아니라고 곧바로 설명합니다. 사실 그 저주는 쿠르트라는 남자가 풀었습니다. 미미코와 율리시아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즉시 당황합니다. 율리시아는 여전히 단순한 죽 한 그릇이 라이스를 수년간 괴롭혔던 저주를 풀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녀는 이제 쿠르트가 놀라운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단 하루 반나절만 그를 감시하지 않았을 뿐인데 어떻게 공주를 구출하게 된 것일까요? 공주를 결국 쿠르트의 도움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이지만 미미코는 가장 먼저 저주를 건 자를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라이즈의 방은 일반적으로 저주방지 마법으로 보호되므로 그녀가 저주받기 전에 누군가가 그 마법에 간섭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라이즈의 방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왕국의 세 번째 왕비이지만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붓는 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피리아는 범인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 이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즈가 최근에 15살이 되었으므로 왕실 전통에 따라 그녀는 집을 떠나 1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암살 시도의 배우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피리아는 에틀리아 마스터를 조작하고 라이즈가 파견되었다고 주장할 생각입니다. 그녀의 훈련을 위해서 암살자들은 아에틀리아 숙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할 것이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바로 오피리아의 함정에 걸릴 것입니다. 오피리아의 함정에 걸릴 거예요. 하지만 가짜 아에틀리아 숙련자 역할을 할 만큼 인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율리시아는 이미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쿠르트가 만든 마법 수정 중 하나를 오피리아에게 보여주고 오피리아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는 완전히 확신합니다.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훌륭한 품질의 수정입니다. 쿠르트는 다음날 오피리아의 집으로 일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문에 그녀가 없다는 메모만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미셸과 부딪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습니다. 미셸은 그에게 오피리아가 전날 갑자기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녀와 라이즈는 함께 외출했고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쿠르트가 오늘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실망하여 걸어가서 식사를 하러 길드로 향합니다. 그가 식사하는 동안 그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운반꾼이 아팠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으면 그들은 다가오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하는 공지를 낼 시간도 없으므로 그들은 작전을 완전히 취소할 수밖에 없어. 쿠르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짐꾼 역할을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그들의 테이블로 가서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싸움에는 서툴지만 짐꾼으로 일한다면 팀의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짐꾼으로 세나는 쿠르트가 짐꾼으로 합류한다는 생각에 비웃으며 말은 꼬마가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칸은 세나의 머리를 툭 치고는 무례한 태도에 대해 쿠르트에게 사과했지만 그 역시 쿠르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다. 짐꾼 일은 몸이 정말 힘들죠. 특히 그들의 팀이 200kg이 넘는 골렘을 노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쿠르트는 자신만만하게 200kg은 문제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말을 증명하듯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단조와 칸스를 번쩍 들어올리고 칸스가 150kg이 넘는 갑옷을 입고 있음에도 아주 쉽게 들어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파티원들은 쿠르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짐꾼으로 받아들입니다. 임무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 모두들 쿠르트에게 제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칸스는 팀의 중전사이지만 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주먹으로 싸우는 걸 선호해. 반면 단조는 사무라이고 세나는 파티 위 레인저 역할을 해. 사실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심한 감기에 걸려서. 그래서 잠시 쿠르트를 대타로 데려온 거야. 그들은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쿠르트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답한다. 자신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그 그룹은 혼란스러워요. 정말 무능한 사람이 350을 들어 올릴 수 없기 때문에요. 운동 전에 스트레칭하듯이 킬로그램을 가볍게 들어 올립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리고 쿠르트가 공격받고 있어. 비명소리가 들리고 쿠르트가 공격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즉시 그를 돕기 위해 돌아섰지만 그가 슬라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간 당황합니다. 커트는 분명히 당황하고 있어서 세나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그가 해야 할 일은 전부 그것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슬라임의 핵을 파괴하는 것뿐이야. 칼이 전혀 뚫지 못하고 어쩌다가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쿠르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세나는 나서서
그를 위해 슬라임을 처리합니다. 커트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건 명백해서 세나가 나서서 마무리한다. 그를 위해 점액을 제거해줘. 그래도 그녀는 커트가 싸움을 얼마나 못하는지에 놀라고 있다. 자신의 전투 능력이 거의 전무하다고는 했지만 그녀는 이렇게 형편없을 줄은 몰랐다. 쿠르트는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짐꾼인 그의 역할은 퀘스트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르는 것뿐이니 모든 전투는 그들에게 맡기면 된다. 쿠르트는 듣는 말이 믿기지 않는 듯하다. 그는 끔찍하게 실수했지만 아무도 화내지 않는다. 그가 불꽃 용의 송곳니에서 받았던 대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며 그는 이렇게 친절한 팀원들을 만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드디어 동굴에 도착했지만 안이 너무 어두워서 세나는 주변을 밝히려고 빛나는 이끼를 뿌리기로 합니다. 동굴이 환해지자 쿠르트는 바위의 똥을 발견하고 세나에게 걱정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칸츠는 그 똥이 고블린의 것이며 얼마나 신선한지로 보아 이 동굴 근처에 고블린 둥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쿠르트는 슬라임조차 쓰러뜨리지 못하는 자신이 고블린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약간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칸츠는 나머지 팀원들이 몇몇 고블린은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안심시켜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 그들이 혹시라도 엄청난 고블린 무리와 마주친다면 큰 위험에 처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걸 명심하며 그들은 계속해서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은 폐허에 도착하고 걷던 중에 쿠르트는 벽 중 하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세나는 고블린 하나를 발견하고 재빨리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어요. 고블린은 이미 지원군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앞쪽과 뒤쪽 양쪽에서 엄청난 고블린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도 보고서에는 이렇게 많은 고블린이 있을 거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어. 그래서 세나는 단조에게 계획이 있는지 물어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잔혹한 죽음을 각오하는 것뿐이야. 죽음을. 쿠르트가 나서서 모두에게 여기 벽에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고 말해. 정말 멋진 소식이지. 하지만 통로가 있다고 해도 고블린보다 빨리 도망칠 수는 없으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인책이야. 단조와 칸즈는 세나와 눈짓을 주고받았고 세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바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을. 그래서 그녀는 쿠르트를 숨겨진 방으로 안내하고 그들 뒤에 문을 닫았습니다. 쿠르트는 단조와 칸즈가 밖에 남아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어리둥절해하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칸즈는 문 너머로 만약 그룹 전체가 함께 도망친다면 고블린들이 분명 모두를 추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단조는 미끼 역할을 하여 괴물들을 유인하여 쿠르트에게 와 세나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쿠르트는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그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동료들을 두고 떠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전투 능력이 전무하고 세나의 전투 기술은 기껏해야 평균 수준이라 그들이 오히려 두 사람의 발목을 잡을 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단조와 칸즈가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든요. 그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전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나는 쿠르트에게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밝히기 위해 빛나는 이끼를 흩뿌리고 탐색한다. 탈출구를 찾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숨겨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얼어붙는다. 실험실, 보스 전장이었고 이제 그들은 그 안에 갇혔습니다. 거대한 철룡 골렘이 나타납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리제가 쿠르트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에올리시아에게 그의 여관으로 데려가달라고 부탁합니다. 에올리시아가 자물쇠를 따고 나서 그녀와 리제는 쿠르트의 방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찾는 것이 있다면 쿠르트는 북동쪽 동굴에 임무를 갔어요. 유리시아는 누가 말하는지 몰라서 방에서 뛰쳐나가 확인하려고 해요. 그 사람을.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 반다나는 이미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쿠르트는 정말 북동쪽 동굴에 있고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요. 그 동굴에선 쿠르트가 아는 바로는 최근에 고블린 사냥 훈련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은 고블린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동굴 근처에서
그래서 살아남은 몇몇 고블린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리시아는 쿠르트를 도우러 가면서 라이즈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말해요. 하지만 리제는 함께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율리시아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물이 오글거리는 동굴에 공주를 데려가는 것은 정확히 말해 가장 안전한 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제는 어릴 적부터 마법을 연마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율리시아는 사실상 리제의 경호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녀를 혼자 남겨두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율리시아는 리제와 함께 가기로 동의하고 두 사람은 동굴로 향합니다. 벽에 있는 신선한 발광 이끼를 보니 누군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리제는 자신에게 감각 증폭 마법을 걸고 에올리시아는 리제가 쿠르트의 흔적을 찾으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제는 손과 무릎을 짚고 쿠르트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몇 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을 뿐이지만 그의 냄새를 기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향기를 기억했던 거죠. 조금 더 냄새를 맡은 후 리제는 쿠르트의 흔적을 찾아냅니다. 동시에 그녀는 근처 복도에서 싸움 소리를 듣고 재빨리 에올리시아에게 알리고 그녀의 능력치를 향상시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조와 칸즈는 잠시 동안 고블린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더 버티지 못할 거예요. 더는 다행히도 둘 중 누구도 심각하게 다치기 전에 에올리시아가 뛰어들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고블린들을 없애버립니다. 한편 비밀방 안에서 센나는 철룡 골렘을 상대할 방법이 없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합니다. 철룡 골렘과는 도저히 싸울 수 없어요. 그녀는 이 공경에 휘말리게 한 것에 대해 쿠르트에게 사과하며 이제 둘 다 여기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다뤄봤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건 수도 없이 상대해봤어. 그가 용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자 막 치려는 순간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용의 꼬리 위에 착지합니다. 단검으로 재빨리 찍자 쿠르트는 용의 꼬리를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하나씩 그는 용의 모든 다리에 같은 짓을 하고 세나는 겨우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슬라임조차 이기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용을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나는 솔직히 좀 무서워졌지만 쿠르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결국 광산골렘은 그에게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바로 그때 에올리시아가 쿠르트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비밀방으로 달려들어왔고 그녀는 그가 드래곤 골렘 부품 더미 앞에 서 있는 모습. 커트는 그녀가 와서 기쁘고 단조 때문에 친구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켄즈도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이미 그 둘을 구했다고 말하고 약간 다쳤지만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이제 모두 안전해졌으니 그들은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켄즈와 단조는 먼저 율리시아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녀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녀가 커트와 나눌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의 부위를 몇 가지 가져가면서 그녀는 새 아틀리에를 열 계획이라고 그에게 알립니다. 새 아틀리에 상점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함께하자고 초대하지만 쿠르트는 이미 현재 파티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저하며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는 이미 그들의 현재 파티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켄즈는 그에게 그들의 그룹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율리시아의 제안은 너무 좋은 기회라서 그는 켄즈와 다른 이들이 괜찮다고 하니 쿠르트에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재촉합니다. 켄즈와 다른 이들이 괜찮다고 하니 말입니다. 쿠르트는 마침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율리시아는 아틀리에 상점을 지킬 모험가 몇 명을 모집하려 한다며 켄즈와 그의 일행이 그 일에 관심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에게 그 일에 관심이 있는지 묻자 그들은 좋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켄스는 마을에 돌아가면 파티를 열자고 제안합니다. 마을에 돌아가서요. 마을 이야기가 나왔으니 에올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기관에 돌아가면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으라고 상기시킵니다. 기관에 돌아가서요. 이미 평가해줄 사람을 준비해 두었어요. 몇 시간 후 쿠르트는 기관에 도착하여 자신을 완공 마법사라고 소개하는 미미코를 만납니다. 완공 마법사라고 합니다. 그녀는 쿠르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 들었고 그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특별히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평가를 마친 미미코는 쿠르트에게 그의 모든 비전투 기술이 B랭크라고 알리지만 사실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사실 그의 모든 능력은 SSS 랭크로 평가되었고 만화량 또한 그녀가 접해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았다.
그녀는 자신이 평가를 맡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쿠르트의 진짜 능력이 알려진다면 전국에 큰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목격자들을 즉시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엿들은 커셸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다음 날 그들은 에이트리어가 있는 마을로 곧장 출발한다. 워크숍이 설립될 거예요. 하지만 에올리시아는 새로운 에이트리어 주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언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칸츠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에올리시아도 사실을 밝힐 수 없어서 즉석에서 변명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세나는 이미 에올리시아가 호의로 그들의 일행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관대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칸츠가 에이트리어 주인을 언급하자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나는 매우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마을에 가까워지자 쿠르트는 갑자기 그곳이 같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예전에 담을 수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능숙한 일꾼이 아니었기에 변경백이 자신을 돌려보냈다고 믿고 있기에 돌아오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게 불편한 거죠. 결국 에올리시아는 새로운 아이틀리어 작업장이 있을 곳으로 그들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그저 빈 땅일 뿐입니다. 칸츠는 빈 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에올리시아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쿠르트가 작업장 건설을 마칠 때까지 여관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시어 작업장. 그녀는 그에게 오늘 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작업장 전체를 짓는 것은 쿠르트에게도 전적으로 비현실적입니다. 비록 그가 3일 안에 지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엘리시아는 그에게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지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녀는 그를 재촉하고 싶지 않고 작업장에 필요한 추가 자재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녀에게 요청하라고 합니다. 쿠르트는 기뻐하며 이미 마음속에 품목 목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들을 적어서 엘리시아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목록에는 자수정, 사파이어, 그리고 그리핀 깃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나는 커트가 왜 그런 재료들을 필요로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워크숍. 하지만 율리시아는 그를 의심하는 것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그에게 확신시켜준다. 그녀가 모든 것을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말은 그가 약 이틀 정도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커트는 그걸로 괜찮다고 합니다. 신하는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안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고 에올리시아는 그녀의 피로감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둘 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정하지만 에올리시아는 그룹에게 커트가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즉시 여관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쿠르트에게 쉬는 시간을 갖고 잘 먹으라고 당부하며 밤이 되기 전에 여관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게 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여관에 도착한 후 에올리시아는 그들을 모아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칸츠와 단조는 쿠르트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에올리시아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나는 이미 쿠르트의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세나는 에올리시아에게 쿠르트의 진짜 정체를 밝히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먼저 에올리시아는 자신을 정식으로 소개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왕가의 문장을 내밀며 자신이 한때 그들을 위해 일했던 모험가라고 설명하고 마주 앉은 소녀는 사실 왕국의 세 번째 공주인 라이즈라고 말합니다. 셋 다 그 말에 깜짝 놀라고 칸즈는 제대로 인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있으므로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이즈가 세 번째 공주이니 세나는 혹시 쿠르트도 왕족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비밀로 하고 있으니 계속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평범한 소녀처럼 대해달라고 합니다. 라이즈가 세 번째 공주이니 세나는 쿠르트도 왕족일지 궁금해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올리시아는 그가 귀족이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사실 에올리시아는 여전히 쿠르트의 배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것은 그의 모든 전투 관련 기술이 G급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다른 모든 기술은 SSS급입니다. SSS급 기술은 거의 신화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세 사람은 말문이 막힙니다. 거의 신화적인 수준으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쿠르트의 능력을 고려하면 사실입니다. 에올리시아는 쿠르트의 실제 기술 수준은 현재 분류 중이므로 아무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쿠르트 자신조차도 진실을 알지 못합니다. 율리시아와 미미코는 그를 속여서 그가 단지 비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쿠르트가 새로운 아이틀리어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는 그에게 그 사실을 당분간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세나는 분노를 터뜨리며 율리시아에게 소리칩니다. 왜 그런 식으로 쿠르트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쿠르트를 속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율리시아는 진실을 밝히더라도 쿠르트는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려고 하며 쿠르트를 보호하려고 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쿠르트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들이 그를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점을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세나의 관점에서는 현재 율리시아가 쿠르트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리시아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습니다. 한편 세나는 칸츠 쪽을 바라보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합니다. 상황의 말이죠. 잠시 후 단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리제는 며칠 전 쿠르트가 자신에게 걸린 치명적인 저주를 풀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죽푼 그릇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누군가 리제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누군가 리제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이유입니다. 애초에 아틀리에 마스터 설정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목표는 암살자들을 유인하고 배후의 인물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배후를 말이죠. 하지만 쿠르트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쿠르트를 몰래 끌어들이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리제와 에올리시아는 모두 쿠르트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그에게 해가 미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결코 말이죠. 리제는 그들에게 이 비밀을 지키고 쿠르트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이죠. 단조는 모험가로서 그들이 어떤 명령에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왕명입니다. 하지만 쿠르트가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무사히 판도 같은 생각이고 리제는 그들이 자신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어 안도합니다. 그들의 계획에. 하지만 체나는 그들이 쿠르트를 이제 겨우 이틀 알았을 뿐인데 그들의 헌신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율리시아는 세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커트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그를 만난 지 겨우 6일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를 봤지만 그가 한 모든 일을 이해하려고 아직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세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머리를 식히러 산책을 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결정을 말이죠. 그리고 산책하는 동안 그녀는 쿠르트의 작업장으로 향하는데 그가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쿠르트는 이미 작업장의 기초공사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정말 혼자서 다 했냐고 묻고 쿠르트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네, 그는 율리시아가 자신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업은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이지만 비급 직원이 이런 걸 해낼 리가 없어. 이런 건 쿠르트는 지금 계급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혼란스러운데 하루에 집 12채를 짓는 게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꽤나 흔한 일이었으니 도움이 되지 않아. 그의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쿠르트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해야 할 것보다 훨씬 느리게 일하고 있는 거야. 신하는 에올리시아가 쿠르트에게 작업장 건설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에게 너무 많은 일을 떠맡겨서 불편한지 물어보기로 결심해. 그에게. 하지만 쿠르트는 정말 즐기고 있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다고 대답해.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영웅 파티에 있을 때 그들은 그를 끊임없이 무가치하다고 부르고 결국 그를 내쫓았어. 하지만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가치를 실제로 알아주고 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그가 꿈꿔왔던 것 이상이야. 한편 단조는 중요한 정보원과의 만남을 위해 마을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보원은 바로 반따나야. 단조의 파티가 쿠르트를 데려온 건 운반꾼이 아팠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 알고 보니 그 운반꾼 바이비낙은 단조의 파티에 잠입하여 내부에서 파괴할 목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했던 거야. 알고 보니 단조의 파티 성공을 시샘한 라이벌 모험가 집단에 스카우트된 거였습니다. 그의 파티 말이죠. 그녀는 이미 바이비낙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지시를 전달했다. 어디에 대해 그를 찾지 못해 단조는 그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 단조는 그녀에게 훌륭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날 밤에 그도 행동을 시작한다. 선술집으로 가는 길, 테이블에 앉아있는 대머리 남자는 웨이트리스가 그가 손을 대려고 하자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은 것과 단조 일행을 제거하려던 그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 때문에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비낙은 이미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비낙은 이미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단조의 일당이 세 번째 공주와 관련된 에이트리어 작업장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노린다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단조가 차갑게 그의 마지막 술을 즐기고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바이비낙은 단조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당황하여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간신히 도망치려 합니다. 바이비낙은 골목길을 질주하지만 교묘하게 설치된 철사에 걸려 넘어집니다. 단조는 차분하고 꾸준한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 단조는 바이비낙이 광산일을 쉬겠다고 했을 때 그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비낙은 모르는 척하며 단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척합니다. 그를 비난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네. 단조는 검을 뽑아 바이비낙의 목에 겨누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추고 그의 목숨을 살려준다. 그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바이비낙에게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단조는 자리를 뜨고 구석에서 반다나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것이다. 그녀는 단조가 바이비낙을 끝내지 않은 것에 실망한다. 그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이제 직접 그를 끝장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행동하기 전에 어둠 속에서 두 명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나타나 바이비낙을 끌고 갑니다. 반다나는 그들을 곧바로 유령 부대 요원으로 알아챕니다. 미미코의 비밀 특수부대죠. 그녀는 궁정 마법사가 왜 이런 일에 개입하는지 위하여하는데 갑자기 그녀의 까마귀 사자가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도착합니다. 상관의 편지였고 너무 많이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이 문제는 마르페리스의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다는 실망하지만 명확한 명령을 받았으니 떠나야 합니다. 마르페리스는 혼자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할 일이 없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쿠르트의 고향으로. 마르페리스 이야기를 하자면 상황이 심각해요. 붙잡혀서 지금은 마법진 안에 갇혀 있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단조와 켄즈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 쿠르트가 지은 작업장에 완전히 경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무와 울타리를 심었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식물을 그렇게 빨리 자라게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놀라는 동안 리즈는 물결표를 얻는 것에 대해 상상에 잠겨 있었어요. 쿠르트와 결혼해서 그와 함께 여생을 이곳에서 보낼 거예요. 그때 쿠르트가 나와서 모두를 맞이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는 정문, 2개의 지하층, 그리고 마법 부석으로 만든 정수 시스템을 포함하여 집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모두를 위한 침실을 만들었고 아이틀리어 마스터를 위해 따로 마련된 침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고 율리시아는 아직 아이틀리어 마스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그가 바로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쿠르트에게 그가 사실 그 역할을 맡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승님께서 너무 바쁘시다는 핑계를 대고 그러고는 곧바로 커트의 방이 어디냐고 말을 돌리려고 하죠. 그의 방이요. 하지만 커트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자신이 자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방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자빌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그냥 빗자루 창고에서 잘 계획이었지만 모두가 즉시 그것을 거부했어요. 모두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은 커트에게 그가 에이틀리어 마스터를 위해 만든 방을 그냥 사용하라고 말한다. 지금 아무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를 설득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한편 율리시아는 쿠르트에게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집 주위에 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쿠르트는 이전에 장벽 마법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자신이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미리 준비해둔 장벽 주문에 의존하기로 결정하고 결국 밤새도록 집 주위에 주문을 배치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율리시아는 미미코가 미리 준비해둔 장벽 주문에 의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집 주변에 주문을 걸었죠. 그리고 밤새도록 집 주변에 주문을 배치했습니다. 집에 마지막 봉인은 라이즈의 방 바로 앞에 해야 하므로 율리시아는 그것을 걸기 위해 걸어갑니다.
걸러가서 그것을 붙입니다. 하지만 라이즈는 문 밖에서 발소리를 듣고 쿠르트가 몰래 들어오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팔을 벌려 그를 맞이하러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율리시아를 보자 그녀는 정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쿠르트와 밤을 보내기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율리시아는 그녀에게 이상한 생각을 그만하라고 말하고 라이스에게 쿠르트의 순진함을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돕고 싶어하는지 보면 만약 그녀가 그에게 자기와 함께 자자고 부탁하면 그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쿠르트는 모두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라이스가 앞치마만 걸치고 나옵니다. 율리시아는 그녀가 쿠르트를 타락시키려 한다며 꾸짖지만 라이스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속에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음식이 준비되면 모두 식탁에 모여서 쿠르트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율리시아는 쿠르트가 왜 함께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라이즈는 쿠르트가 누군가가 저택벽에 낙서를 해서 청소를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벽에 낙서처럼 그려진 낙서 말이죠. 율리시아는 그가 자신이 친 마법 결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즉시 의심합니다. 친 마법 결계를 말이죠. 보통 걸레로 마법 결계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쿠르트니까 율리시아는 서둘러 개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너무 늦었고 쿠르트는 이미 모든 것을 문질러 지워버렸습니다. 단일 방어 마법. 그는 여전히 그저 평범한 낙서라고 믿고 있으며 저주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율리시아가 그에게 알리지 않았기에 라이즈에 대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다시 저주에 완전히 노출되고 미미코가 없어서 새로운 방어 마법을 만들지 못하자 율리시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다음에 할 일. 화면의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고 구독하여 다음 편을 놓치지 마세요.